경매 공부를 독학으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여러 권 읽어보셨을 건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거고 권리 분석도 잘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입찰하기 꺼려 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때까지 권리 분석 헷갈렸던 부분들이 다 정리되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론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왜 초보자분들은 아파트만 고집을 하고 아파트 낙찰만 받으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땐 빌라를 경매 낙찰 받으면 들어가는 돈은 훨씬 적고 수익 나는 금액은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이랑 비슷하게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 말이죠. 나는 수익률 상관없고 무조건 아파트만 고집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경매 물건 중에 입찰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부터 시세 확인하는 방법이랑 입찰가를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이란 낙찰자가 그 낙찰금 외에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을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법원 경매라고 치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물건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면 물건 찾는 방법도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 분석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사이트를 잘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유료 사이트는 처음부터 큰 금액 결제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한 달 정도만 먼저 결제를 해서 써보고 나서 내가 계속 물건 검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더 긴 기간을 결제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경매 검색에서 종합 검색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이 지역에서만 검색을 하겠다 하면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거고 물건 종류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 수 있는데 복수 선택을 누르면 아파트만 보다 하면 아파트 클릭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빌라를 보일 것 같으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해서 밑에 검색하기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유찰한 거를 보고 싶다 신 것 말고 그냥 한 2번 정도는 유찰된 물건부터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유찰이라고 되어 있고 몇 번부터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검색하기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색하기 눌러줄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해당 정보들을 보고 권리 분석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 물건을 내가 입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을 했는데 임차인이었고 집주인이 살고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권리 분석은 끝난 거예요. 임차인이 있다 하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낙찰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낙찰금 대비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못 받아간다 하면 낙찰자가 따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그 사람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데도 그 책임을 낙찰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돈을 못 받고 쫓겨나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건은 2022 타경 118873 사건이고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먼저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건물 면적 있죠. 건물 면적 25.6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건물 등기를 보면 표제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해서 25.6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적혀져 있는 25.62 이거랑 탱크 옥션 사이트에 적혀져 있는 건물 면적 25.62 똑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탱크 옥션에 25.62가 아니라 1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은 면적이 적혀져 있다면 이 해당 물건의 전체 면적이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일부 공유자 중에서 한 명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온전히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뒷단에 더 많이
많은 절차들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피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건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이라 해서 날짜랑 압류, 다른 데는 뭐 근저당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중에서 이 최선순위 설정이 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 2021년 3월 10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서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낙찰자 인수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날짜보다 뒤에 있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더 뒤에 있다고 해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비고란을 잘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신고가 2020년 11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날짜랑 점유일자랑 전입신고한 날짜 둘 중 늦은 날의 다음날 오전 0시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이 점유기간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면서 적은 날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 일자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전입신고 일자의 다음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이 전입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20년 11월 6일이 전입신고 일자니까 2020년 11월 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물건은 패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이 임차인이 전액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받아간다 하면 굳이 낙찰자가 어렵게 명도할 필요도 없고 쉽게 명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받아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 있죠. 방금 전에 말했던 전입신고일자 다음날 오전 0시 그 날짜랑 여기 확정일자가 있어요. 이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이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20년 11월 7일 오전 0시가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고, 확정일자가 2020년 10월 12일이니까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더 늦은 날이 되겠죠. 그럼 2020년 11월 7일이 다른 권리들 중에서 몇 번째에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건물 등기를 보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압류들도 많고 가압류도 많이 있는데 근저당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날짜 중에서 몇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요. 아까 2020년 11월 7일이라 했으니까 2020년 11월 7일은 여기 적혀져 있는 권리 중에서 제일 먼저 순서가 되겠죠. 그럼 이 제일 먼저 순서 여기에 줄을 일단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이 압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압류들이 당했으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전세 사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법이 신설된 것들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당해세 법정 기일이 늦은 그 금액만큼만 먼저 우선 변제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정 기일이 아직까지는 입찰자들한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압류 적혀져 있고 접수일 여기 적혀져 있는 날짜가 법정 기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 이 물건에 지금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법정 기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압류가 있는 물건이라면, 같이 묶여져 있는 물건이라면 입찰을 피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앞서게 배당 신청을 했는지.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3년 2월 20일까지인데 이 배당 신청을 했는데 2023년 2월 21일 하루라도 늦게 배당 신청을 했다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었던 임차인이더라도 이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배당 요구를 늦게 했거나 아예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한 푼도 보증금을 못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까지 지만 볼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만 봐도 권리 분석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혹시 숨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사진을 보면서 한 번씩 쫙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사건 내역 들어가서 밑에 당사자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임차인을 찾아주거든요. 이 임차인에 내가 모르는 임차인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길 내역은 언제 입찰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문건 송달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서 임차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 임차인이 되었죠. 임차인 이땡땡씨,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차인이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도 임차인 이땡땡씨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현황조사서의 기타 부분을 보면 이 물건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부동산 표시 이 부분은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셀프 등기를 할 때라든지 부동산 표시라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감정평가도 쭉 보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여기 9번에 공부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와의 차이는 서류상에 있는 것과 현장을 나가보니까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1번이 없는데 11번이 적혀져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 11번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번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11번이 있다 하면 그 물건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되고, 물건 상세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물건의 건물 등기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물건의 역사를 한번 해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세대 열람에 들어가서 지금 이 집에 전입세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곳도 있긴 한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하면 정부24에 들어가서 누구나 이 물건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떼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빌라인 경우에는 용도, 여기 용도 있죠. 용도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적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근린상가 라든지 사무소로 적혀져 있다면 이 물건이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일 경우에는 입찰을 바로 피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낙찰을 받아서 상가로 사용할 거다 하면 괜찮아요. 대신 상가에 맞게끔 안에 구조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을 권리 분석까지 하는 건 끝났는데요.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는 이 물건을 정말로 입찰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시세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싸게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내가 바로 팔 거다 하면 팔았을 때 얼마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의 주소지를 복사를 해서 빌라인 경우에는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면 이 해당 빌라가 꼭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어보면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되었고 얼마의 임차를 마쳤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는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해당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평형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구조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 감정평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건축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빌라들, 그리고 연식도 비슷한 것들 있죠.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건물 면적이 7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25.62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25.62 있죠. 그럼 분양 9평으로,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9평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9평 같은 거를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빌라는 3년 정도 된 신축 빌라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된 신축 빌라가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여기 아파트 오피스텔로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빌라 주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빌라 열림만 살려두고 옆에 다 끄고 매매가를 알고 싶으면 매매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빌라들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때도 연식도 비슷해야 되고 전용 면적도 비슷하고 구조도 방 몇 개 있는지 이것도 다 비슷한 걸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부동산 플래닛보다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아파트 실거래가들이 보기 좋게 볼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분석하시려면 호갱노노를 보시고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권리 분석도 끝났고 물건 분석까지도 끝난 거예요. 시세 차이까지 확인하고 이거 시세보다도 더 싸게 지금 최저가가 측정되어 있구나, 입찰 한번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에 그럼 입찰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도가에서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 있죠. 그 사이에 금액이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양도 차익이 될 건데, 그 양도 차익은 겉보기로 수익을 알 수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고 얼마가 남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모르고 계산할 줄 몰라서 정말 비싼 금액에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꼭 이 점 유의하시고 계산하는 방법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물건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이 매도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취득세를 빼야 돼요. 취득세가 제일 먼저 우리가 낙찰 받고 나서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이 취득세는 내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된다, 아니면 내가 1주택자에서 하나 더 취득을 하는데 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물건이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하면 1에서 3%로 측정을 해주면 돼요. 이 1에서 3%는 6억 이하는 1%로 보시면 되고 6억에서 9억은 2%로 보시면 되고 9억 이상인 물건들은 3%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거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내가 셀프로 할 거 아니면 법무사비도 들고 인지세 이런 것들도 들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확인하셔서 이 금액을 빼셔야 돼요. 이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취득세 계산기라고 있어요.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내가 얼마에 매도할지를 적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6월 1일에도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하면 종부세랑 재산세 또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네이버에 종부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라고 적어서 검색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금액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이 명도비를 줘야 되는 물건이다, 점유자가 돈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다 하면 이 명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명도비도 측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물건이 나중에 받았을 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를 할 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겠다라는 금액 있어요. 그 금액을 측정해 주시고 이것들을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가에 취득세 빼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비용 빼고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종부세랑 재산세 빼주고, 양도세도 양도세 계산기 해서 검색해보면 되거든요. 양도세까지 빼주고 이사비랑 명도비랑 인테리어비 이 정도 빼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할 거다, 근데 중간에 대출을 상환할 거다 하면 상환 수수료도 대출 받을 때부터 문의를 하신 다음에 이 수수료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뺐을 때 얼마가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금액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남길 거냐에 따라서 입찰금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알아볼 때 있죠. 대출을 알아볼 때는 꼭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 게 있다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계약서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계약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걸 받고 있다 하면 꼭 계약서를 보시고 내가 낙찰을 지금 받아서 다른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나 아파트인 경우에 미납관리비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빌라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하면 빌라 임장을 가면 1층 같은데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납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우리가 임장 갔을 때 우편함을 한번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우편함에 보면서 혹시 미납된 공과금이 독촉장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밸브를 잠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잠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된 곳들만 해도 이렇게나 많다는 걸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 싶은 그 빌라 주변에 최근에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시면 좀 안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권리 분석하는 연습 충분히 하시고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도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